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그 배경에 이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에서는요, 사전에 관련 내용을 공유는 했지만 어떠한 지침도 내린 바 없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요,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인사들이 지금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주요 라인에 대거 포진해 있다는 점에서 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작동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자, 자세히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선거법 위반 등등을 변호했던 이 변호사들이 지금은 대통령실, 법무부, 심지어 법제처장 등 주요 핵심 요직을 다수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백한 권력의 사유 아니냐, 국정 운영을 개인의 방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본인의 어떤 사단을 정부 안에다가 지금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지금 5개의 별개 재판이 진행된 지, 그러니까 사건화가 된 지가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지금 대장동 변호인단 출신을 이렇게 각 요직에 앉혀놨다는 것이, 만약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들이 만약에 특정 요직에 앉을 수 있다는 어떤 당위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뭐 대통령실에 지금 민정비서관이나 아니면은 공직기관 비서관뿐 아니라 뭐 금융감독원장이라든지 지금 유엔 대사라든지 네.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전반적으로 지금 다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인 출신들이 지금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도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정치인들 혹은 정치를 꿈꾸는 뭐 검찰의 수뇌부라든지 혹은 뭐 특정 그 이해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데 조금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자기가 충성을 다한다면 이런 또 그 달달한 떡과 열매를 주는구나 라는 것들을 또 그들에게 또 인식시키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각급의 어떤 핵심 요직에 앉을 자격도 없으면서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변호인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을 지금 사유화하고 있다. 그리고 각급 행정 사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찬진 금감위원장 조금 아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근데 이분은 단순히 변호사만 했었던 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기도 했는데 연수원 동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분 금감위원장 이름 올랐을 때 어디서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제가 그 아파트 분당 아파트 등기부에서 봤던 사람인 거예요. 네. 이분 돈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럼 은행에서 빌리지 않고 친구한테 돈을 빌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 담보로 그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던 채권자,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부 그리고 작년 총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면서 대거 공천이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회에도 입성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렇게 수많은 정관 변호사들을 써도 대통령의 재산이 줄지 않는 그 마법의 이 핵심이 아닌가라는 좀 의혹들도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국회에도 있고 그리고 정부의 각 요직에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장동 사건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에 있어서 지금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기가 뭐 특별히 지시한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변호인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결국에는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무죄를 넘어서서 이제 아예 뭐 공소 취소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변호인 출신들이 원래 하던 역할을 정부와 국회로 들어간 이후에도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번 대장동 사건은 어제 오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간단하게 뭐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로는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정식으로 어떠한 법적인 뭐 검토들을 거쳐서 이렇게 항소를 포기하게 만들었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 계속해서 좀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앉혔을 때도 검찰을 잘 아는 인사가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라는 명분을 내세웠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개혁이냐, 통제다, 사법 리스크 관리를 위한 통제를 위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본인 방어 라인 지금 구축하는데 자리도 많아. 그리고 인사할 그 역할도 많아. 이런 역할들에다가 본인 그 변호사들을 각계각층에다 지금 다 쑤셔 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변호인뿐 아니라 나아가서 지금 말 잘 듣는 검사들도 가려내 가면서 그렇죠. 그들을 지금 다시 여기다 임명시킨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변호사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재판들을 변호하거나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검사들이 검사 출신으로서의 역할도 다 하면서 또 방어 논리를 강화해달라. 사실 이런 역할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이재명 대통령 그 관련된 대장동 5인방에 대한 그 재판, 거기에 항소 포기를 하게 만든 것도 결국에는 그 지휘부 아닙니까? 검찰 측 지휘부고, 그 지휘부뿐 아니라 변호사랑 그런 지휘부랑 이런 것들을 다 총괄적으로 지금 피고인 이재명이 컨트롤하면서 본인의 방어 논리를 지금 강화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뭐 법제처장도 변호인 출신인데 이분 국회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모든 사건 무죄다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아니 언제부터 법제처장이 대법원 위에 있었습니까? 대법원에서 분명히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근데 이제 판결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법제처장이 그거 다 무죄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고 있는 상황. 이거를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형태로 변호인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무죄라고 생각했던 변호인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아니지만 밖으로는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변호인 출신들도 있을 것인데, 이런 사람들을 대거 요직에 앉히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정부의 마지막 목표는 이재명 무죄 만들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네, 또 국정원의 핵심 요직인 기획조정실장 자리는 대북송금 사건을 맡았던 김인수 변호사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국정원이 나서서 이 대북송금 사건의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입법, 사법, 행정은 물론 정보기관까지 이렇게 총동원돼서 이 대통령의 개인을 변호하고 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 빼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개 재판이 사실 거의 다 빼박인데 이걸 개별적으로 다 민주당에서 입법으로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검찰 출신 혹은 변호사 출신들을 앉히면서 그 시스템 자체를 바꿔가는 식으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그러면서도 좀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뭐 극우 세력이 뭐 반란을 일으켰다, 극우 검사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맞아요. 하는데, 이거는 결국 법치주의가 아니라 결국 정치 선동의 언어들을 사용해서 선동으로 일삼겠다는 얘기들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선동으로 방어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미 지금 임명된 그 아까 말씀하신 국정원이나 이런 라인들 빼고 네. 그 법무 라인들 그리고 사법 라인들 보면 결국엔 아까 말씀하셨던 조원철 법제처장뿐 아니라 지금 김태현 검사장, 이문정 검사장 이런 검찰 소속의 인사들도 지금 중용들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넘어서 그 최전방에서 계속 방패막이로서 본인들의 역할을 다 하고, 그리고 이번에 중앙지검장이 사퇴를 한 것처럼 사퇴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그 불체포 특권을 갖기 위해서 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실제로 지금 국회의원이 5명이나 있잖아요. 변호인단 출신에. 이런 지금 계속 루틴들을 만들어 가면서 본인의 그 방어 군단들을 계속 두텁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변호인단들이 주요 공직에 들어가더니 공적인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그렇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법제처장이 정말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쨌든 공직에 왔으면은 더 이상 변호인으로서의 자세를 가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뭐 대법원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굉장히 사법부를 경시하고 있어요. 사법부 무력화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얘기할 시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세훈 시장과 지금 정부가 또 싸우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종묘 관련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된 것이 대법원에서는 결국에는 가능하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과가 딱 나오자마자 결국 종묘 옆에를 어떤 식으로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개발할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의 개발은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협의를 하고 조금 더 우리 국민들과 터놓고 여기에 대해 토론을 해야 되는 주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바로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법이든 뭐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다 막아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법원의 판단이거든요. 존중한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지금 정부가 사법부를 보는 시선이 이렇다라고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 국민 입장에서는 좀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이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직자인지 아니면 국민 세금으로 연봉을 받는 대통령 개인 로펌의 변호사인지 모르겠다. 이런 날선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국민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불안해하는 지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공직자가 됐으면 말씀하신 대로 국민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공직자들 뭐 사법부, 입법부 그리고 뭐 검찰, 판사들까지 다 해서 어떤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한 그런 집단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아까 맨 처음 주제처럼 공직자, 공무원들조차도 본인들이 사상 검증을 하겠다. 사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념적으로 너무 한쪽으로 지금 경도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 장도혁 대표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쟁이라고 사실 요즘 언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기저가 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도 민주주의 사회가 점점 좀 공산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라는 부분에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도 지금 오늘도 사실은 앞에서 저희가 그 규탄 대회들을 검찰에서 한번 하고 법무부 앞에서 한번 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좀 안에서는 입법으로 싸우고 그리고 그 법사위에서 싸우고 밖에서는 이런 규탄 대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싸우고 또 그런 일련의 어떤 그 이념 편향적인 정책들이라든지 그런 기조들이 나올 때마다 민주당의 그런 기조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하나 다 송곳 검증을 통해서 그들을 견제하고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네. 변호사이시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렇게 돈을 수임료를 별로 못 받아도 크게 되는 정치인의 사건은 이게 유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일단은 뛰어들어라. 그래서는 최선을 다하면 배지도 달 수 있고 정부에도 들어갈 수 있구나. 고위직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친변호사적인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지금 대법원이 끝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재판 소원이라는 거 도입해서 사심제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변호사로서는 네. 3심으로 끝날 거 4심까지 가니까 한 건 더 수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검수완박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실상 뭐 공수처 하나만 생긴 것을 넘어서서 지금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이 좀 나뉘어져 있는 부분들 어디다가 뭘 해야 될지 뭐 어떤 형태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될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또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서 또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배임죄라든지 이런 거 폐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또 변호사 선임해갖고 본인도 공소 취소든지 이런 형태로 받고 싶은 거잖아요. 친변호사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서민들은요.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뭐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국선변호인을 붙여주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뭐 그 정치를 하기 전에 변호사였기도 하지만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정관 변호사를 써도 재산이 줄질 않아요. 변호사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같이 있었던 변호사들은 이렇게 대거 공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예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변호사로서는 지금 정권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듭니다. 지금 정권이 지금 체제 전환을 하겠다는 그 목적에만 경도가 되어 있어서 어떤 국민들의 민생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저희가 지금 최근의 사건들만 논의를 하고 있지만은 검찰 해체가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해체가 먼저 결론이 정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짜갈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검찰 해체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검찰이 이런 식으로 지금 타락을 했고 뭐 정검유착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할지를 먼저 논의를 하고 앞으로 그럼 검찰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혹은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토론과 수기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법안 한 글자를 정하는데도 사실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일단 검찰 해체 때려놓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아직 제 재판을 해본 적은 없지만은 네. 제가 만약에 뭐 기소가 돼갖고 재판을 치르게 된다고 하면 뭐 3심이든 4심이든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심지어는 그걸 입법을 한 그 당사자들 민주당의 의원들도 어디서 뭘 해야 될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알겠어요. 다만 그 본인이 재판을 치르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졌고 많은 시스템을 거쳐야 된다 정도만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생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우리 이재명 정부가라는 것들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방탄 논란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이렇게 방탄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